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그 자폐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현상에 대해서 제게 말할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슬라이드 좀 올려주십시오. 예, 제가 아까 그 정영관 목사님 말씀하신 이 책으로 그 62회 한국 출판문화대상을 받았는데요. 이 책은 이제 그 자폐인들이 살아온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폐의 역사가, 자폐라는 말이 생긴 지가 지금 한 80년 정도 됩니다. 그 사이에 무수한 자폐인들과 그 자폐인의 부모들, 또 형제들, 의사들, 그다음에 과학자들, 또 목사님들도 계시고 교사들, 이런 분들의 피와 땀이 어린 노력이 있어서 지금 이제 자폐인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 장애인에서 지금은 상당히 이렇게 해방되고 주체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럴까요? 이렇게 이 정도면 괜찮습니까? 고맙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예, 다음 슬라이드. 예, 다음. 예, 저는 소아청소년과 의사고요. 다음. 예,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습니다. 번역가고 꿈꿀 자유라는 출판사를 하고 있고요. 다음. 저도 자폐는 아니지만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다음. 이게 제가 쓴 책들이고요. 다음. 이게 제가 번역한 책들입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맨 왼쪽에 있는 게, 맨 왼쪽에 두 권이 이제 자폐에 관한 책이고, 그 다음에 있는 인수공통이라고 하는 책은 전염병에 관한 책이고, 마지막에 있는 책은 정신질환에 대한 책입니다. 다음. 조금 빨리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예, 저는 그 자폐장애 전문가가 아닙니다. 자폐인을 진료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소아과 의사가 자폐인을 진료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다음. 예, 그래서 제가 한국 상황을 잘 모릅니다. 한국을 떠난 지가 저도 사실 깜짝 놀랐는데 16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지만 자폐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대략의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TV를 안 본단 말을 왜 썼냐면, 그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보시고 자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셔서 저한테 자꾸 우영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원래 TV를 안 봅니다. 다음. 자폐의 역사. 자폐의 역사는 굉장히 길고 파란만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 화두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걸로 할까요? 이거는 안 되나요? 네. 예, 세 가지 화두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는 이게 처음에는 이런 자폐인들이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딘지 다른 사람이 과연 사회에 살아갈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그냥 어디 수용시설 같은 데 가두고 나머지 사람끼리 열심히 일해서 사회를 발전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배적인 인식이었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자폐인을 해방하자는 투쟁은 곧 자폐인의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당연히 자폐인도 우리와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게 인정받고 나서는, 그렇다면 이 자폐인을, 옛날에는 자폐인을 참 이게 말씀드리기 처참한 얘기지만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예, 전응아, 바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얘들을 과연 말도 못하고 계속 소리만 지르고 때에 따라서는 자기 손으로 밥도 못 떠먹고 화장실도 못 가는 아이들을 과연 가르칠 수가 있느냐, 예, 이런 질문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르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다, 이분들도 어려서부터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쭉 교육을 하면 분명히 배울 수 있고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더라. 그래서 이제 자폐인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문제로 문제가 바뀌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레인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1980년대에 나와서 자폐를 대중화시켰죠.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자폐라는 말조차 들어본 일이 별로 없었는데
레인맨이 히트를 치고 나서 아카데미상을 휩쓸고 이렇게 되고 나서 자폐가 대중화됩니다. 자폐라는 말이 대중화되고 뭐든지 마찬가지죠. 어떤 현상이 대중화되면 항상 그 현상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과학적으로 흘러가면서 자폐를 두고 과학과 비과학이 대립하는 이런 양상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 들어서는 이제 가르칠 수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고 해도 자폐인이 아닌 사람에 비해서 어딘지 좀 열등한 존재가 아닐까라는 그런 의식이 깨지는 그런 시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줄거리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좋습니다. 그 자폐란 무엇인가, 이제 이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자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자폐가 늘고 있는데 자폐가 정말 늘고 있느냐,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에 신경 다양성이라는 이제 그 단어가 지금의 장애에 있어서 하나의 굉장히 큰 화두가 되는데, 이게 무엇이고 왜 중요하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폐 스펙트럼, 자폐가 뭔가요? 근데 자폐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자폐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딱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모든 정신질환을 진단하게 돼 있는 매뉴얼이 있어요. 그냥 말하자면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 지침서가 미국에서 나온 DSM이라고 하는 지침서인데,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폐라고 하는 것은 일군의 신경발달 장애다. 그러니까 한 가지 병이 아니란 소리죠. 일군이란 말은 여러 가지 병이란 소리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첫째는 사회적인 소통에 문제가 있다. 말을 못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두 번째는 행동이나 관심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반복적이다. 심지어 뭐 하루 종일 한 자리에 앉아서 선풍기 돌아가는 것만 보고 있는다든지, 뭐 냄비 뚜껑을 돌린다든지 이런 일을 하루 종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서는 자폐인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폐인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폐 어린이의 특징, 그러면 이제 요런 아이예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애정을 표현하지 않아요. 부모가 안아주려고 그러면 싫어합니다. 몸을 뒤로 뻗당기면서 안기려고 하질 않아요. 그 다음에 부모랑 눈을 맞추지 않는다. 유명한 증상이죠. 그 다음에 일상이 동일해야 합니다. 일상이 조금만이라도 달라지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는 길, 아빠가 차를 태우고 학교에 가는데 학교에 가는 길이 조금만 다른 길로 가면 뒤에서 난리가 나요. 그리고 그날은 학교는 못 간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동일함을 추구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한 가지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냄비 뚜껑을 하루 종일 돌리고 있는다든지. 그 다음에 자기 자극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몸을 흔든다든지, 아니면 손을 계속 파닥거린다든지, 뭐 이런 행동을 계속해요. 그리고 말을 안 하죠. 이게 이제 제일 유명한 증상입니다. 사실 부모들이 우리 애는 두 돌이 됐는데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이렇게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말을 하기는 하는데 말을 따라해요.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반복하고 있어요, 애가. 그러니까 이런 걸 반향 언어라 그러는데, 이런 반향 언어가 나타나고요. 일단 불러도 쳐다보지 않아요. 귀가 안 들리는 게 아닌데 분명히 또 쳐다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물을 가리키거나 엄마 저것 좀 봐, 저건 뭐야, 정말 신기하네, 이런 거 없어요. 사물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또 자기의 뭔가에 관심을 끌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혼자 놉니다. 친구들이 있어도 무시해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그리고 이유 없이 갑자기 분노 발작을 일으켜서 뭐 땅바닥에 뒹굴고 소리 지르고 악쓰고 토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물이나 모래 위로 걷지 못하고 까실까실한 옷을 입지 못하고 뭐 자기가 먹는 음식의 질감이 좀 이상하면 안 먹고, 이런 굉장히 까다로운, 감각이 아주 예민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머릿속에 조금 그려지세요? 이런 아이가 있을 법도 하고 내 주위에도 그런 애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다음. 자, 이제 어딘지 다른 사람이 살 필요가 있느냐? 이제 1940년대로 갑니다. 다음. 이분이 레오 카너란 분이에요. 뭐 심리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분이 다음.
이분이 1935년도에 이분은 원래 이제 우크라이나 출신의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고 독일에서 의사 면허를 따고 의역을 했는데 나치를 정확히 얘기하면 나치를 피해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나치가 득세하기 전에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미국으로 이주를 해요. 이민을 가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머리가 아주 명석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8개 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했다 그러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이분이 존스 홉킨스라고 하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 병원에서 어린이 정신과라고 하는 과를 만들다시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1935년도에 이제 저런 교과서를 써서 유명해졌는데, 이분이 43년에 감정적 접촉의 자폐적 방해 요소들이라는, 굉장히 어렵죠. 모르셔도 됩니다. 이해 못하셔도 되고요. 이런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 논문이 왜 중요하냐면 자폐라는 말이 의학의 역사에 처음 등장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자폐의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불러준다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전까지 부모들은 정말 우리 애가 이상하다,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안아주려고 그러면 화내고 울고 친구들하고 전혀 교류가 없고, 그러니까 부모는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 애를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애가 이런 건 좋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아프고 이런 건 좋은데 내 병명이라도 좀 알자. 이게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름을 모르면. 근데 부모들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정신과 의사한테 데려가요. 소아과 의사한테 데려가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미쳤다 그럽니다. 그래서 조현병이라 그랬어요. 유아 조현병이다. 그 다음에 바보라 그랬습니다. 전응하다. 그래서 얘는 구제될 가능성이 없고 그냥 수용기관에 넣어버리고 부모는 깨끗하게 있고 새 삶을 살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카너가 그게 아니고 이런 아이들을 자폐라고 하는 병으로 불러야 한다라고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명합니다. 카너는 이제 이 자폐인들을 쭉 연구를 해서 이 자폐라고 하는 현상은 인지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애들도 많다. 그런데 감정적인 반응이 특이한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주관적으로 진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향 언어가 나타나고 기억력도 좋고 굉장히 지적이고, 부모들을 보면 대개는 아주 교육을 많이 받고 부유한 집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단을 했습니다. 다음. 다시 한번 자폐 어린이의 특징 머릿속에 계속 그리고 계세요. 다음. 카너의 문제는 뭐냐면 이분은 어린아이만 자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10대 또는 좀 상당히 커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심지어 성인이 된 뒤에 자폐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때 자폐 진단을 받는 분들이 지금은 있어요. 그런데 카너는 그런 건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돌 전에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엄격하게 정의했습니다. 자기가 몇 개의 진단 기준을 놓고 이걸 전부 만족시키는 애만 자폐야,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그건 자폐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카너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 학자들의 욕심이죠. 자기가 지은 병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당신은 그렇게 자폐라는 거를 잘 알고 당신이 정의를 했는데 그러면 자폐는 왜 생기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카너는 자기도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모르면 모른다 그러면 되는데 권위를 지키려고 그건 부모가 잘못 키워서 그래 라고 대답했어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뒤로 수십 년간 자폐 부모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카너가 유해한 양육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말을 받아서 잘 뻥튀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언론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타임지에서 냉장고 엄마라고 하는, 우리 뇌리에 탁 기억될 만한 기가 막힌 말을 만들어냅니다. 엄마가 냉장고처럼 차갑다는 거예요. 아이한테 정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 아이가 자폐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사실은. 다음. 그래서 이제 자폐 어린이 엄마가 심리적으로 냉장고처럼 차갑고 냉담하게 굴기 때문에, 또 아이가 보이는 정상적 행동에 그걸 품어주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유해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자폐가 생긴다. 어린이는 이제 엄마한테 적대감을 느끼고 반발심이 드는데 그거를 표현을 못하니까 안으로 위축되고 결국 자기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죠.
자폐라는 말이 자기를 닫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다음. 예, 이제 또 이걸 이용해서 기가 막힌 사기꾼이 하나 등장합니다. 브루노 베테라임이라고. 이 친구는 그 정말 사기꾼이에요. 예, 그 원래 예술을 전공한 사람인데 이분도 그 유대인이고 나치를 피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수용된 적이 있어요. 근데 강제 수용소에 수용됐던 사람이 살아서 미국에 와가지고 거기서 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열광을 한 거예요. 이분의 그 무슨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져볼 생각도 안 하고. 근데 이분은 예술사 박사예요. 예술사를 전공했어요. 근데 미국에 가서 심리학자 행세를 합니다. 심리학은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냉장고 엄마가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자폐 어린이를 고칠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이제 거액의 그 치료비를 받고 자폐 애들을 모아서 기숙사에 수용시켜서 자기가 매일 가르치는데 매일 하게 만드는 게 뭐냐? 뭐 엄마의 석상을 이렇게 정원에 만들어 놓고 발길질을 하게 만들고 침을 뱉게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엄마에 대한, 그러니까 아이가 자폐인이다 그러면 그 엄마와 아빠는 밖에 나가면 정말 그 멸시와 이런 눈총을 받는 거예요. 예, 저 엄마가 말이야, 뭐 어떻게 키웠길래 애를, 얼마나 냉정한 사람이면 애가 저렇게 될까? 이런 식으로 해서 수많은 엄마들이 이혼당하고, 그 다음에 직업도 못 구하고, 자살하고, 이런 분들이 속출합니다. 다음. 예, 다음. 예, 당시에는 우생학의 시대였어요. 당시에 2차 대전이 막 끝나고 유럽은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미국도 이제 전비를 많이 써서 이게 빨리 사회를 재건해야 된다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했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생학이 대두하기 시작해요. 우수한 사람들끼리 결혼시켜서 더 우수한 애를 만들자. 그러면 열등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열등한 사람, 이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발전을 못한다. 얘네는 그냥 한 곳에다 모아서 수용시키자. 얘네들이 있으면 안 돼. 우리가 발전하는데 방해가 돼. 그러니까 얘네는 수용기관에다 보내자. 이래서 수용기관이 생겨요. 지금 저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상태가 비참합니다. 하루에 한 5,000원 정도로 운영했다고 그래요. 한 사람당. 그러니까 뭘 제대로 해줄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자폐인들이 수용기관에 수용됩니다. 물론 자폐인 말고 뭐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죠. 무슨 정신병을 겪는 사람이라든지 무슨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이 자폐인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렇게 열악한 시설에서 뭐 한 병실에 한 10명씩 재우고 그 다음에 밤에 이제 나와서 뭐 돌아다니고 이러지 못하도록 밖에서 자물쇠를 잠궈버리고 밀집된 시설에서 수용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캐나다는 전부 집을 나무로 짓잖아요. 근데 그렇게 밀집한 시설에서 어느 날 불이 나요. 그래서 저게 헌팅턴 주립병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저기서 그 자폐인들이 불이 났는데 이제 맨 위층에 수용해 놓으니까 창문엔 창살이 다 박혀 있고 문에는 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고 불이 나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창문을 치고 뭐 이런 장면들이 고스란히 다 보도가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정말 문제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사람들을 대해서 되겠는가? 이런 문제의식이 생깁니다. 다음. 다음. 그래서 이제 반박이 시작되죠. 버나드 림랜드,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이분은 원래 심리학자입니다. 원래 심리학자인데 아들이 자폐했어요. 이분이 그때 당시까지 그 존재하던 모든 자폐의 논문을 다 모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미 해군 소속 심리학자라서 미국 전체를 출장을 많이 다녔는데, 출장 가면 자기 일을 마치고 밤에 도서관에 가서 사정을 합니다. 내가 오늘 밤을 새서 여기서 꼭 자폐에 대한 문서들을 봐야 되니까 나를 좀 밤에 혼자 있게 도서관에서 밤을 새게 해다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시 미국하고 유럽에서 발표된 모든 자폐 논문을 다 한 자리에 모아서 읽기 시작해요. 그 다 읽어보니까 이분이 도저히 이거는 엄마가 잘못해서 생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유아자폐증이라는 책을 써요. 유아자폐증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놀랍게도 엄청난 부수가 팔립니다. 그러니까 자폐인을 집에 두고 냉가슴을 앓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이 책을 사가지고 그 맨 뒤에 림랜드가 써놓은 설문지를 작성해서 림랜드한테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설문지가 수천 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권위를 갖게 되죠. 이분의 주장은 뭐냐? 자폐라는 거는 엄마나 아빠가 잘못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타고나는 거다, 유전적인 거다. 예, 그런 거를 이제 입증을 하는 거죠. 입증을 하고 그 뒤로 뭐 저 아래에 있는 수전 폴스타인이라든지 사이먼 베런 코언, 우타 프리스, 전부 심리학에서는 뭐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다 자폐라는 거는 누가 부모가 잘못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타고나는 거다라는 그 사실을 입증합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한편 언론에서는 그 아까 끔찍했던 수용기관의 실태를 폭로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자폐인을 이렇게 대우해서는 안 되겠다, 자폐인도 인간이고 우리랑 같이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이제 의식이 생겨나는 거죠. 다음. 다음. 자, 그래 이제 자폐인이 그럼 좋다, 자폐인하고 같이 살 수는 있다, 그래 같이 살자 이렇게 됐는데,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요? 하다못해 그 뭐 이렇게 슈퍼마켓도 좀 다니고 어울려서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또 학교를 다니면 더 좋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뭐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사회에 공헌도 많이 하고 이러면 더욱 더 좋겠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살려면. 그래서 어딘지 다른 사람이 배울 수 있는가라는 이제 것이 주제가 이제 대두됩니다. 다음. 이게 이제 장애 운동에 장애인을 가르치자고 하는 걸 처음 시작한 분이 이분이라고 그래요. 세뮤얼 그래들리 하우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1800년대 말, 1800년대 초쯤 될 겁니다. 그때 뉴잉글랜드 맹인 수용소라는 걸 설립해서 맹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분을 효시로 생각해요. 다음. 근데 이제 자폐인을 가르치기 시작한 분은 저 시빌 엘가라는 분인데, 그 영국에서 자폐인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자폐인을 가르친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애들이 찬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집중하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말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사방대로 뛰어다니고 잡아놓으면 다 깨부수고 책상도 깨부수고 전구도 깨부수고 창문도 깨부수는데, 이런 애들을 어떻게 가르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엘가가 그 일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3명인가를 데리고 시작해요. 이 사람은 아이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딱 정해진 스케줄, 딱 정해진 규칙, 이거를 아이들한테 계속 꾸준히 계속 이렇게 제공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가를 기리는 학교를 그 자폐 부모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자폐 애들이 점점 좋아져서 나중에는 뭐 충분히 일상생활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식이 되니까 엘가 학교를 지어주고, 엘가 학교에 이제 비틀즈가 방문해서 또 비틀즈가 애들이랑 같이 놀고 이런 그 필름도 있습니다. 다음.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자폐인을 가르치기 시작한 사람은 이바 로바스라는 분이에요. 이분도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이분은 이제 ABA라고 하는 기법을 창안합니다. 이 ABA는 뭐냐면 그 아이에게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제일 이제 그 행동 심리에서 제일 중요한 그 이론 중에 하나가 보상과 처벌이에요. 그게 뭐냐면 원하는 행동이 나오면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지 않는 행동이 나오면 처벌을 해요. 그렇게 하면 점점 원하는 행동은 많아지고 원하지 않는 행동은 줄어든다. 이런 그 굉장히 단순한 행동이죠. 사실 이게 동물 심리학에서 시작된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바 로바스가 좀 너무 과격한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그 소머리 작대기가 있습니다. 그 미국의 이제 큰 농장에서 소들을 이렇게 한 곳으로 몰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뭘 쓰냐면 전기가 통하는 짝대기를 써요. 그 작대기를 이렇게 딱 대면 전기가 찌릿하고 통하기 때문에 소들이 이제 이리 가려고 그랬다 딱 대면 저리 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자폐인한테 썼어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비난을 받았죠. 자폐인의 부모들한테도 뭐 엄청난 항의를 받고. 근데 이 사람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렇게 가르쳐서 자폐인이 나중에 학교도 다니고 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을 가고 이런 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효과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야, 이건 참 대단하다,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한 거죠. 물론 이제 로바스도 그 뭐 전기 충격기 같은 거를 계속 쓰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이제 그 접근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원하는 행동을 하면 사탕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음.
예, 이바로바스는 이제 저 허풍도 되게 심해서 히틀러도 어렸을 때 나한테 왔으면 내가 착한 놈으로 만들었을 텐데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다음, 그 이바로바스하고 이제 쌍벽을 이루는 또 그 심리학자가 에릭 쇼플러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아까 시빌 엘가처럼 그 처벌과 보상을 주는 게 아니라 딱 정해진 스케줄에 맞춰서 아이들을 행동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폐인을 많이 바꿨어요. 이 두 가지 방법, 아까 ABA라는 방법하고 Teach라는 방법, 이 다 약자입니다. 이거는 이 방법이 지금 현재 자폐인을 교육시키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들입니다. 다음, 예, 그래서 이제 자폐인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게 입증이 됐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폐인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이 심리학자들만큼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폐인을 가르쳐서 행동을 바꾸려면 시간이 보통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루 종일 아이 옆에 붙어서 한 가지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아이 옆에 붙어서 한 달 정도 해야 무슨 행동 한 가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건 부모가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마침 이제 여성들이 직업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다른 집 엄마는, 다른 집은 아빠 엄마 다 나가서 돈 버는데 우리 집은 내가 자폐 아이를 붙들고 하루 종일 있어서 돈도 못 벌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그럼 자폐 아이를 받아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학교에서 데려가면 학교 교장 선생님이 보고 얘는 안 되겠다, 얘는 안 된다, 얘가 저기 학교에 오면 우리가 다른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자폐 부모들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텀 길훌이라고 저 유명한 변호사예요. 저분을 찾아가요. 저분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그런데 그게 왜 학교에서는 안 받느냐, 아이를. 그럼 얘네들은 국민이 아니란 소리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송을 시작해요. 소송을 시작하는데 소송이 뭐 언론에서 뭐 굉장히 막 그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뭐 굉장히 치열한 소송이 될 거다 이랬는데, 너무도 뜻밖의 소송이 한 10분도 안 돼서 끝나버려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예. 아니, 모든 국민한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법에 돼 있는데 왜 제공을 안 하냐, 이래서 교육청들이 패소합니다. 근데 이 패소가 처음에 필라델피아에서 시작했는데 줄줄이 이제 줄소송이 벌어지고 줄줄이 패소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학교에서 아이들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 돼버린 겁니다. 다음, 그러면 계속 소송전을 하느니 아예 법을 바꿔서 학교에서 그럼 아이들을 받아라 라는 법을 만들자. 이거 너무 그 낭비가 심한 거 아니냐. 예? 모든 교육청마다 다 소송을 걸고 다 재판을 벌이고 그거 다 비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럼 법을 바꾸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입법 투쟁이 벌어지는데, 그 입법 투쟁이 벌어지는 제일 처음에 벌어진 곳이 캘리포니아예요. 그때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레이건이었습니다. 레이건은 아시죠? 나중에 대통령도 지내고. 근데 레이건이 원래 뭐를 했던 사람이냐면 배우였거든요.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근데 캘리포니아 주지사인데 레이건은 보수주의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폐인한테까지 우리가 교육 자원을 제공할 이런 거는 나는 찬성할 수 없다, 주지사로서. 그래서 의회는 통과해가지고 법안이 왔는데 사인을 안 해요. 사인을 안 하고 이제 버팁니다. 버티는데 그때 로이드 놀란이라는 그 왼쪽에 있는 저분도 아주 유명한 배우였어요. 두 사람이 절친입니다. 근데 로이드 놀란의 둘째 아들이 자폐였어요. 그래서 놀란이 어느 날 레이건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호소를 해요. 내가 평생 자네랑 절친이지만 뭐 하나 아쉬운 소리 한 적이 없지만 이번만은 들어다오. 이번만 자네 내 둘째 알지? 그러니까 이번만은 자네가 양보해서 꼭 들어다오. 이렇게 해서 레이건이 나중에 이제 그 친구랑 얘기하다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날 사인을 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공교육, 장애인 공교육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91년에 가서는 아예 미국 전체 연방 수준에서 통과가 되죠. 아직 우리나라는 그게 잘 안 돼 있습니다. 다음, 자폐 어린이의 특징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고요. 아까 머릿속에 그린 거 다시 떠올려 보시고요. 다음, 그런데 지금 저 자폐 어린이의 특징이 뭐 11가지인가 제가 썼거든요. 근데 카너라는 사람이 자폐의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저게 다 있어야 자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영국 런던에서 그 영국은 이제 약간 사회주의적인 의료를 하는 국가라서
자폐인한테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의식이 굉장히 일찍 생겼습니다. 60년대부터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자폐인한테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일단 자폐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 예산도 짜고 무슨 인력도 배정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폐인을 세봐라 그러면 자폐인이 몇 명이나 되니 런던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정신과 의사들한테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자폐인의 숫자를 세기 시작해요. 자폐라고 그 선생님들한테 찾아가서 혹시 반에 자폐인 애가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가지고 다 찾아가서 셉니다. 다 셌더니 카너는 자폐가 무진장 드물다 그랬어요. 10,000명에 4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서 셌더니 맞아요. 10,000명에 4명이에요. 10,000명에 4명인데 자폐 진단 기준이 10개라면 10개를 다 만족하는 사람은 10,000명에 4명인데 5개만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5개는 없어요. 예를 들어 말은 잘하는데 사람한테 관심은 없어. 뭐 이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0개 다 있는 사람은 굉장히 적지만 5개만 있는 사람은 그보다는 훨씬 많고 3개만 있는 사람도 그보다 훨씬 많겠죠. 그러면 그죠? 그런데 3개만 있는 사람도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살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옆에 있는데 내가 아는 척을 안 해. 이런 사람이 사회생활이 되겠어요? 안 되죠. 예. 그래서 뭐 옥스퍼드, 캠브리지 유명한 대학을 다 나오고 굉장히 머리도 좋고 성공해가지고 취직을 했는데 취직해서 한 1년도 못 돼서 쫓겨나요. 인간성이 못된 놈이라고.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진단 기준을 바꿔야 되지 않는가. 자폐의 진단 기준이 10개인데 그중에 한두 개만 있는 사람도 너무 힘들게 산다면 이 사람들도 자폐인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한 기준을, 사회적으로 관대한 기준을 제공하면 행복지수가 높아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그 일을 하신 분이 로나 윙하고 주디스 골드라는 분이, 왼쪽에 계신 분이 로나 윙인데 이분은 딸이 자폐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실은 하필이면 이분이 이 연구를 했어요. 그러고 보니 내가 진단 기준을, 내가 정말 그 자폐의 유명한, 자폐에서 정말 누구도 저기 할 수 없는 유명한 학자가 돼가지고 이 진단 기준 자체를 내 손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 목표를 세웁니다. 다음. 그런데 정말 기회가 와요. 이분이 아까 그 자폐 진단 기준이 DSM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 DSM 개정위원회 위원장이 됩니다. 나중에 유명한 자폐 학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그 위원장이 된 다음에 자폐 진단 기준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자폐라고 하는 거는 자폐라는 딱 요 한 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폐 성향을 다 조금씩은 가지고 있고 그 중에 굉장히 성향이 두드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 정도 그런 사람도 있고 한두 가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예 없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저도 이렇게 보면 내 성격 중에 이런 거 한두 가지는 좀 자폐인 것, 약간 자폐 성향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그럼 우리가 자폐증이라는 병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자폐가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넓은 스펙트럼으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폐증이라고 하지 않고 정식 명칭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부릅니다. 다음. 그래서 이게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10개를 다 가진 사람만 자폐인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걸 넓혀서 7개를 가진 사람도 자폐인이라고 하자. 아니, 더 넓히자. 5개를 가진 사람도 자폐인이라고 하자. 아니야, 그거 갖고는 안 돼. 3개도 자폐인이라고 그러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폐인이 점점 늘겠죠. 그죠? 10개 가진 사람은 굉장히 적은데 3개 가진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DSM을 개정할 때마다 자폐가 계속 늘어나요. 그렇겠죠. 그죠? 2개만 있어도 자폐인이라고 인정하니까. 그래서 저걸 보시면 처음에는 10,000명에 4명이었는데 그 다음에 한 번 개정하고 나서는 10,000명에 7명이 되고 2배쯤 됐죠. 그 다음에 미국 장애인 교육법이 아까 연방 수준에서 자폐인도 학교에서 교육하자라고 법으로 정해버리니까 갑자기 자폐인 숫자가 10배가 늘어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자폐 부모들이 의사를 찾아가서 선생님이 우리 애 자폐라고 진단서 한 장만 써주면 학교에서 받아준대. 진단서 한 장만 써주실 수 없을까요?
의사들이 왜 안 써주겠어요? 써주죠. 예, 자기가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당연히 아이를 위해서 써줘야죠. 그러다 보니 그 해에 갑자기 10배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DSM 개정할 때 거기서 또 3배쯤 늘어나요. 그 다음에 또 개정했더니 또 거기서 얼마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자폐 유병률이 그러면 얼마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7% 정도 됩니다. 100명에 3명 정도 돼요. 굉장히 많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폐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건 무슨 환경 독소가 많아져서 그런 거 아니야? 무슨 백신을 맞아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그랬던 거예요. 원래 그랬는데 우리가 진단 기준을 넓히다 보니까 자폐인이라는 진단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자폐인이 100명 중에 2.7명이에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아닙니다. 3.5명입니다. 참, 제가 최근 통계를 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현재는 자폐는 스펙트럼 장애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자폐가 늘어난 이유는 환경이 오염돼서 백신을 맞아서가 아니라 자폐 진단 기준을 넓혔기 때문이다. 다음. 그러면서 이제 레인맨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데이트를 칩니다. 아카데미를 휩쓸어요. 다음. 그러면서 이제 자폐가 막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자폐란 말을 이전에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갑자기 옆에서 다 자폐란 말이 막 사방돼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럴 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애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런 게 이제 돌기 시작하면 돈을 벌 궁리를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꼭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백신 이게 문제다. 뭐 이렇게 들고 나온 이게 참 수치스럽게도 저도 소아과 의사지만 소아과 의사가 이런 허위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데이트를 쳐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백신이 문제다라고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독소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자폐 부모들은 열렬히 믿어요. 왜?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사회는 자폐다, 정신질환이다 이러면 부모가 뭔가를 잘못했겠지라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이 때문에도 괴로운데 그런 멸시와 편견과 이런 그 시선이 너무 부담스럽고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나오면 열광합니다. 맞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백신 때문이었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환경오염 때문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이 꺼지질 않는 겁니다. 허위라는 게 다 입증이 됐는데도. 그 다음에 이제 생의학적 치료법, 이게 정말 이제 돈 버는 사람들의 정수죠. 뭐 비타민 C를 많이 먹어야 돼, 비타민 D를 많이 먹어야 돼, 뭐 아니야, 뭐 셀레늄을 먹어야 돼, 마그네슘이 중요해, 뭐 이런 식으로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다 돈 안 써본 자폐 부모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로 자폐 나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리고 이제 촉진적 의사소통, 이건 기니까 지나갈게요. 어쨌든 저것도 사이비고요. 이런 사이비 이론이 지금도 전혀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부모들이 죄책감과 무력감에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믿는다. 근데 이런 거를 계속 주장하는 거는 너무 해롭다. 예를 들어 백신이 문제를 계속 주장하니까 백신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연구를 몇 건을 했냐? 거의 그 조그마한 연구들을 다 빼고 뭐 몇천만 달러, 몇억 달러 수준의 연구를 80건을 했습니다. 근데 그 돈을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돈을 자폐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조금 더 썼더라면 이 사람들의 삶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음. 저거는 이제 백신이 문제가 아니라는 그래프인데 좀 복잡하니까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저 왼쪽에 있는 분이 바로 그 백신이 문제다라는 이론을 주장한 앤드류 웨이크필드라는 영국 의사고요. 저 사람은 지금도 저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저게 밝혀지고 나서 이제 의사 면허까지 다 뺏겼어요. 근데 저 사람이 한번 강연하면 막 강연료를 몇백만 달러씩 받아요. 그리고 저렇게 늘씬한 모델하고 어울리면서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다음.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왕좌왕할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한번 밝혀보자, 자폐라는 거를. 자폐의 원인은 뭐고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렇게 해서 부모들이 주도해가지고 과학자들에게 그 돈을 줘서 연구를 하는 그런 재단들이 생겨요. 그게 이제 전미자폐증 연구연합, 그 다음에 당장 자폐증을 완치하자, 이게
저 재단 이름입니다. 이런 게 생겼다가 나중에 오티즘 스피크스라는 그 재단이 생기면서 이거 전부 흡수해 버려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재단이고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고 사실 자폐인들에게 너무나 많은 일을 해주는 재단인데 다음 여기 오른쪽에 그 대머리 아저씨가 밥 라이트라는 그 오티즘 스피크스를 만드신 분이에요. 저분이 이제 원래 변호사고 그다음에 나중에 기업가가 돼서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중역을 지내고 나중에 NBC라는 미국 방송국을 설립해서 그거 뭐 거의 언론 제국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향력도 있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영향력이 있다는 건 아시겠죠? 옆에 사진 찍은 사람 보시면. 그죠? 저분이 오티즘 스피크스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자폐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매진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